이해를 해주세요. 예. 멀리서들도 많이 오신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물론 예, 유튜브 등을 통해서 저를 얼굴을 많이 익히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아마 제 글은 많이들 읽어보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분들은 아마 저를 처음 보실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막말을 하는 변호사로 보입니까? 제가 나이든 당뇨병 환자로 보입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정신적으로는 결코 늙지 않은 사람입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세상을 병들지 않은 똑바른 눈으로 바라보고 삐뚤어지지 않은 마음으로 글을 쓰고 용감하게 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평범한 변호사입니다. 저는 어떤 정치적 야심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저는 오직 대한민국이 저한테 베풀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언제고 보답을 하겠다고 항상 결심하고 있는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지금 병드는 것은 저가 아니고 우리가 아니고 저들입니다. 저들은 병이 들어 불법을 법이라 하고 법을 불법으로 삐뚤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언론들과 오만한 법조인들, 무책임한 정치인들 때문에 정말 대한민국은 패망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쓰레기 언론들과 오만한 법조인들, 무책임한 정치인들의 거짓말에 아침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 거짓말만 듣고 사는, 그래서 그것이 모두 진실인 줄로 속고 사는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너무나 불쌍하고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섰고 아마 여러분들도 멀리서 바쁜 일정을 다 제끼고 여기에 오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 말 맞죠? 예. 여기 오늘 우리는 감사합니다. 여기 우리는 더 잘 먹고 잘 살라고 여기 온 거 아닙니다. 우리 조국이 후손들이 걱정이 되어 여기 모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한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비록 처음 만난 사이지만 어쩐지 우리는 서로 오랜 친구를 만난 것 같이 마음이 편안합니다. 저는 이런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오랜 친구들과 만난 기분으로 제가 지난 1월 29일부터 3월 16일까지 47일 동안 저희 집사람 한영금 씨와 함께 한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으로서 밤낮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싸웠던 탄핵 정변에 대하여 그 실상을 제가 본 대로 느낀 대로 여러분들께 우선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의견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한국에서 싸웠던 탄핵 정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탄핵 사건이 생겼을 때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탄핵으로 이야기가 시작된 건 아니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에는 하야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야운동의 또 원인은 최순실이라는 어떤 한 여인의 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이에 있던 한 여인의 그 스캔들 또는 비리 뭐 이런 것 때문에 특히 그 딸 정유라 씨의 부정입학 문제 뭐 이런 시비 가지고 처음에 이게 시작이 된 것이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박 대통령의 사생활에 대해서 온갖 가십성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불길이 타올라가 가지고 드디어 촛불 집회가 나오면서 하야가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건 원래는 하야 운동입니다. 탄핵이 아니라 하야 운동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야 운동이 점점 더 타올라가면서 하야를 거부하니까 박 대통령이 이것을 거부를 하니까 그것을 이제 하야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하게 된 건데, 따라서 이번 우리 탄핵 소추는 그 실상은 하야 운동이에요. 저는 이것을 구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 하야를 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야를 요구했는데 듣지 않는다는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서 탄핵이라는 수단을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탄핵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야를 하려는데 하야를 듣지 않으니까 탄핵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야와 탄핵은 어떻게 다른 것이냐? 하야는 정치운동입니다. 사유가 필요 없어요. 싫으니까 나와 그만 놀아. 이게 하야예요. 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탄핵은 헌법 규정에 의한 84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직위의 박탈이기 때문에 이거는 헌법의 규정이 있는 법률 행위입니다. 따라서 법적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가 이러한 법적 요건에 대해서 검토를 한 적이 없어요. 불과 3일 만에 탄핵 소추장을 만들어서 결의를 해버린 거예요. 그 결의 내용은 증거를 조사하지 않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 소설을 써버렸어요. 신문 기사를 증거라고 붙인 거예요. 신문 기사는 증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증거라고 붙여가지고 탄핵 소추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법적으로 증거 없는 탄핵 소추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저는 법률가이기 때문에 딱 그 점이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왜 증거조사도 안 하고 3일 만에 탄핵 소추하냐? 내가 조사하고 연구한 전 세계의 탄핵 소추를 조사해 보면 거의가 다 이 조사 과정이 몇 달씩, 최 6개월, 뭐 아무리 짧아도 석 달 이상 다 걸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3일 만에 조사한 흔적도 없이 탄핵 소추가 나오느냐 해서 제가 이것이 부당하다는 뜻에서 반박하는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저로서 보면은 굉장히 법적으로는 명명백백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주장이 옳다는 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증거조사도 없이 다 남을 기소할 수 있냐? 검사도 다른 사람을 기소하려면 아무리 작은 범죄라도 기소하려면 불러서 물어보고 증거를 확인하고 증인을 찾고 이러한 절차를 다 거쳐서 하는 건데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을
탄핵이라는 그러한 법률 위반으로 자리를 뺏으면서 어떻게 해서 증거조사도 안 하고 기소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글을 쓴 거예요. 처음 시작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말로 상상하기가 어려운 위법한 절차가 그대로 통과가 되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아무도 비판을 안 해. 우리나라의 판사, 검사, 변호사, 법률학 교수, 법률학 학생, 로스쿨 학생 이거 다 합치면은 2만 명, 3만 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3만 명이나 되는 법률가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왜 증거조사도 없이 탄핵 소추하느냐 하고 국회한테 항의하는 단 한 장의 글이 나오질 않았어요. 신문을 보면은 전부가 다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탄핵 소추됐다고 환호성을 지르고 옳다고 찬성이고 전부가 찬성한다는 글만 나오는 거예요. 신문에, 텔레비에. 저는 그때부터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껴서 그때부터 매일같이 제가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뉴스에 무슨 기사가 나오면 바로 또 그거 가지고 쓰고 또 그 다음날에 무슨 기사가 나오면 또 그거 가지고 쓰고 이렇게 해서 매일 하루에 하나씩 글을 쓰는데 저는 이 글을 쓰면은 신문사에서 실어줄 줄 알았는데 글을 보내도 실어주질 않아요. 답답해서 제가 여기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국중앙일보 여기 또 한국일보 여기다가 또 글을 실어보려고 했는데 거기도 안 실어줘. 정말 제가 답답해서 심지어는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이거를 영어로 쓰자. 그래서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다 한번 실어보자. 그래도 그것도 안 돼요. 제가 기고문을 여러 번 보냈는데 영어로 고쳐가지고 번역을 해서 보냈는데 실리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UCLA에 있는 법대 교수님한테 부탁을 해서 한번 척을 넣어서 보내는데 그것도 안 돼. 나중에 알아보니 전부 UCLA에 있는 미국 신문까지도 그 담당자가 한국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좌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참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 하고 느껴서 그때부터는 SNS로 글을 보내기 시작을 했어요. 여기 앉아있는 제 고등학교 친구들, 대학 친구들한테 글을 보낸 것이 그것이 이제 SNS를 통해서 퍼져가지고 드디어 이제 여러 사람한테 퍼지면서 반응이 자꾸 저한테 오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갑재 씨한테서 연락이 와서 책으로 내면 어떠냐 해서 제가 책을 내게 된 겁니다. 저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책을 쓰겠다거나 글을 쓰겠다거나 이런 플랜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고 이 사태에 대해서 아무도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법률가 중에 2만 명, 3만 명의 법률가 중에 단 한 사람도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이 나라도 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글을 쓰고 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이제 책으로 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니까 법률가 법조인들 중에서 변호인단에서 연락이 와서 저도 거기 좀 참여해주고 도와주면 어떠냐고 그래서 제가 두말 없이 가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저희 집사람이 처음에는 좀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판에 무슨 그런 데를 가느냐고. 근데 결국은 제가 원체 가고 싶어 하니까 2주일 후에 드디어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가게 됐어요. 저를 한국으로 가도록 허가를 해준 한영돈 씨 제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글 쓰는 동안에 매일같이 글을 쓰다 보니까 조금 긴장이 돼가지고 저희 집사람한테 좀
짜증도 많이 내고 그랬는데 다 받아주고 또 한국까지 따라와주고 그동안 또 47일 동안 같이 좁은 호텔방에서 고생하면서 열심히 저를 도와줘서 제가 그 나름대로 제 온 힘을 바쳐서 투쟁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이렇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그 고마움을 잊을 수 없어서 저의 그 첫 책을 탄핵을 탄핵한다 책을 한영금 씨에게 바쳤습니다. 제가 투쟁하는 과정에서 제가 의견을 이렇게 써서인데도 가만히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제가 쓰는 그 조갑제닷컴의 책이나 또는 그 인터넷에 올라온 그 글들을 읽지를 않는 것 같아요. 저희가 만나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그렇다. 이 사람들에게 글을 읽히려면은 신문에 광고를 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글을 쓴 거를 줄여가지고 아주 일반 사람들이 알기 쉽게 줄여가지고 광고 문안으로 고쳐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뭐 신문에다가 광고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고가 제가 보기에는 많은 분들에게 이 탄핵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시 돌아보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 광고 덕분에 태극기 집회에 나온 많은 분들이 숫자가 점점 늘어났다고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광고에 들어간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갔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제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많은 분들에게 이 탄핵의 부당성을 법적으로 설명시켜서 납득을 시켜서 확신을 갖게 했다는 거 저는 그것으로 대단히 만족합니다. 다만 재판을 시작을 하는데 제가 변호인단으로 들어가서 이 재판 과정에 2번밖에 참여를 못했어요. 사실 제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4번 있었는데 2번은 다 한 번은 법원이 뭐 제가 12시를 넘었다는 이유로 15분만 휴정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들어주질 않고 그냥 변론할 기회를 봉쇄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변론을 못했습니다. 또 한 번은 또 변호인단들 간에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저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4번 변론할 수 있는 시간상으로는 스케줄이 있었는데 2번은 변론을 못했고 결국 마지막 2번만 겨우 변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가 변론한 거는 여러분들은 뭐 보시기에 어떤 그 여기 아까 기자분들도 저한테 물어보던데 왜 그렇게 무례한 방법으로 변론을 하느냐고 그래요. 왜 법원을 갖다가 법관들을 기분 나쁘게 공격을 하면서 변론을 하느냐. 그렇게 하면은 그 변론이 효과가 없어서 결과가 불리할 거를 그것도 계산을 못했느냐. 이렇게 기자분들이 아까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묻더라고요. 저를 보고 그런 것도 예상 못하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제가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많은 한국의 지금 언론들은 많은 분들이 저를 막말 변호사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당신이 같은 법률적인 이야기라도 좀 공손하게 했더라면 효과가 있었을 텐데 왜 당신은 법관한테 잘못했다 그러면서 법관을 나무라는 식으로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무례하게. 그거 대한민국 법관으로서 법조인으로서 할 태도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역효과가 난 거 아니냐. 그래서 진 거 아니냐. 이렇게 저를 공격을 해요. 또 지금 현재 그게 한국의 모든 언론에
공식적인 저에 대한 평가입니다. 제 변론에 대한 평가예요. 막말 변호사가. 유명한 말이 됐죠. 그래서 심지어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저를 막말 변호사로 징계위원회에 지금 조사위원회에 회부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참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국회에 가서 국회에 가서 보면은 야당 의원들이 정부나 또는 뭐 대통령이나 장관을 보고 불러다가 얼마든지 장관 이거 이렇게 하면 됩니까? 왜 이렇게 했어요? 나무라는 거 다 보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국회의원 보고 막말 국회의원이라고 그래요? 안 하거든요. 왜요? 야당 의원은 정부를 비판하는 게 그 사람의 임무입니다. 야당 의원이 장관님 잘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야당 의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헌법은 야당 국회의원들의 국회 의사의 그 과정에서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는 거예요. 면책 특권이라는 게 그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법정에서도 재판이라는 게 뭡니까? 여야 정치 싸움하고 비슷한 거예요. 원고 피고가 서로 싸우는 거고 검찰과 피고인이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서는 탄핵 사건에서는 국회가 고발인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피고인이니까 둘 사람이 의견이 다르니까 재판이 되고 헌법소송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이라면 당연히 국회를 나무래야죠. 사유가 있다면, 정당한 사유라면 당연히 나무래야죠. 그러니까 제가 권성동 위원장 당신이 이거 이렇게 한 거요? 저 그렇게 말한 건데 그게 왜 막말입니까? 비판이지. 제가 권성동 국회의원장한테 37가지의 질문사항을 써가지고 그 중에 쭉 읽었더니 무슨 그런 거를 다 물어보느냐 국회의원한테.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고발을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고발하는 건 괜찮고 그러면 대통령을 고발하는 건 괜찮고 그 사람을 보고 왜 이렇게 고발했냐고 따지는 건 안 되고 그게 무슨 재판이냐 그렇게 하면. 마찬가지다. 법관도 그 법관이 반듯하게 공정하게 이쪽 의견에 대해서도 그렇습니까? 증거 신청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그러면 이쪽에 대해서도 뭐라 그러면 이쪽 받아들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국회가 신청한 거는 좋다 그러고 이쪽에서 증거 신청하면 무슨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된다 그러고. 그러니 제가 왜 내가 신청하는 증거는 안 받아줍니까? 하고 항의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만일에 항의를 안 한다면 저는 나쁜 변호사입니다. 저는 변호사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은. 그런데 법관을 보고 당신 오만한 법관이라고 그랬다고 해서 절 보고 건방진 놈이다 이거예요. 변호사가 뭐 저렇게 건방지냐. 아니 오만한 걸 오만하다 그러지 그러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까 제가 어떤 언론인 나이고 그랬어요. 만일에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법관이 뭐라 그러면 아무리 그게 틀려도 예, 알겠습니다. 이러면 이 나라 법치주의가 되겠습니까? 이거 공정한 재판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같은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법관이 너무 국민을 우습게 하는구나. 자기가 너무 잘난 줄 아는구나. 특권자로 행세하는구나. 그렇다면 그건 조선시대의 사또 재판하고 뭐가 다르냐. 적어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변호사란 건 피고인이 못하는 그 말을 내가 대신해 주는 거니까 나야 법관 보고
오만한 법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심지어는 뭐 제가 법관을 보고 말을 안 하고 일반 청중을 보고 말을 했다고. 이건 버릇이 없다. 이게. 그런 걸 처음 본 모양이에요. 가만히 제가 보니까 하긴 저 빼고 다른 변호사들은 전부가 그냥 무슨 사령관 앞에 나간 군인처럼 그냥 판사 앞에서 그냥 뭐 그래서 제가 참 옛날에 이랬나 옛날에도 이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참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는데 뭐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사실 그게 누가 잘했다 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다 지나간 일이니까. 그러나 역사는 기록을 합니다. 기억을 해요. 지금 제가 그 법정에 나갈 때 마지막 2번밖에 기회가 없다고 했을 때 저는 사실은 직감을 했습니다. 이 재판은 일정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결론이 정해져 있는 거로구나. 판결 날짜가 정해져 있다는 건 결정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이 언제 끝난다는 걸 어떻게 정할 수 있어요? 양쪽에서 증거가 끝나야 끝나는 거지. 법정 시한이 180일인데 이제 겨우 80일밖에 안 지났는데 뭐가 날짜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재판 날짜를 판결 날짜를 미리 정해놓고 재판을 하느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법 재판에서 재판 날짜가 이렇게 미리 정해져 가지고 판결한 사건은 없어요. 판결 날짜가 정해진 사건이라고 하는 건 결론이 정해진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승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 판결 날짜를 정한다는 기준이 뭐냐? 무슨 기준으로 판결 날짜를 3월 13일 전후로 정하느냐? 그러니까 이유가 참 걸작이야. 이정미 재판관이 그날 퇴임한다 이거야. 아니 이정미 재판관 퇴임하는 게 어떻게 판결 날짜가 되느냐 그게. 아니 그게 무슨 국경일이야 뭐야.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그 말을. 그래서 판결문에서도 제가 어떻게 이거를 변명하고 넘어가나 하고 판사들 의견을 들어보니 차마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자라서 그날까지 재판해야 된다. 끝내야 돼. 이 말을 못하니까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말을 하냐면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들이 3월 13일 날 재판 끝내기로 합의했다는 거예요. 자기네하고. 언제 합의했는지 나도 변호인단인데 나하고 합의 언제 했냐. 당신하고는 합의 안 했지. 당신이 늦게 왔으니까. 처음부터 있었던 사람들하고 합의했다 이거야. 아니 변호인은 전부의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지 합의가 된 거지. 변호인은 그룹 변호가 아니지 않냐. 그룹 변호인단이 아니거든요. 변호사는 한 사람이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냐. 이게 무슨 회사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의 소송 아니냐. 변호인이 무슨 권한이 있냐. 박근혜 대통령이 동의를 해줘야지. 박근혜 대통령 동의 받았냐 그랬더니 동의 안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변호사하고 쓱싹하느냐. 일부 변호사하고. 그거 다 관례다 이거예요. 이렇게 터무니없는 이유를 댈 때 저거는 과연 이것이 법관인가? 과연 이 사람들이 법관이냐? 양식과 뭐를 갖춘 소위 양심과 또 어떤 상식을 갖춘 그러한 적어도 그 수준보다는 높이 있는 것을 우리가 법관의 양식이라고 기대하는 건데 이거는 일반 국민의 상식보다 더 낮은 이야기 아니냐.
어떻게 해서 그것이 판결 날짜가 돼야 된다고 감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180일의 법정 시한이 100일이나 남아있는데 더 이상 재판할 수 없다.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기 때문에. 또 일부 변호사가 그렇게 하기로 판사하고 합의했기 때문에. 합의했냐고 제가 문서로 합의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문서 합의 아니래. 그럼 무슨 합의냐 그랬더니 3월 달에 끝내요. 그랬대. 이쪽 변호사, 우리 쪽 변호사 그 분의 대표, 소위 간 사람 분이, 조금,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조금 기회 좀 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합의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합의입니까? 합의서가 있어야지. 그러면, 이렇게, 처음부터 이 재판은 그렇게 짜여진 재판이었어요. 틀림없이 이거는. 판결 날짜가 정해졌다는 사건은 이 점 하나만 가지고도 명백히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다 하시잖아요. 재판은 헌법상 헌법재판은 구인의 재판관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헌법에 분명히 111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22조에도 심판은 구인이 한다고 되어 있어요. 전원의 협의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8인 아닙니까? 구인 아닌 거는 누구나 열 손가락 있는 사람이면 다 알아요. 8인이라는 건. 자기들도 8인은 안 된다고 몇 년 전에 판결까지 다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8인 재판이 선고가 되느냐. 대한민국에 저뿐만 아니라 변협 회장 지내신 분, 대표적인 분들 전부, 또 대법관 지내신 분들,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내신 분들, 그런 원로법조인들이 전부 다 공동명의로 헌법재판은 구인이 해야 된다 하고 이야기하고 8인으로 재판하게 되면 안 되니까 기다려서 구인 채워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신문에 광고까지 냈어요. 의견 광고를. 물론 제가 제안을 한 거지만 그분들도 기꺼이 동참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런 원로법들이 공동 의견으로 그렇게 지면에 서면에다가 자기 이름을 걸고 발표한 거 없어요. 처음이에요. 너무나 명백한 거니까 이분들이 나선 거예요. 사실 그분들 개인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찬성하지 않은 분들이 과반수였어요. 좋아하지 않은 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처음에는 그런 말을 제가 안 썼는데 이 원고에는 그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개인적 선호를 불문 관계없이라는 말을 집어넣자고 해서 그러자고 해서 그 말이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그 광고문 안에. 왜 그러냐면 많은 분, 그 중에 상당 분들은 난 박근혜 대통령 별로 싫은데 이런 분들이었어요. 다만 그러나 법은 법이니까 그거는 옳은 말이니까 나도 좋다. 그렇게 해서 그 의견이 나간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어떤 법률가나 어떤 법률학자도 헌법재판소 재판을 8인이 해도 된다는 의견을 법률 해석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도 없어요. 그건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마치 3명의 법관이 살인사건 같은 경우는 합의부에서 재판한다고 법률로 돼 있어요. 그 합의부는 3인으로 구성한다고 또 돼 있어요. 그러면 3사람의 법관이 살인사건을 재판해야 돼요. 근데 만일에 재판장이 부임을 못해서 2사람이서 하게 됐다.
그 두 사람이 하면 그거 재판 무효입니다. 무효예요. 그건 법원이 자격 없는 법관이 재판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법관도 아닌 사람이 재판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9인이 재판해야 되는데 8인이 재판하면 역시 3인이 재판할 걸 두 사람이 재판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특히 그 빈자리가 어떤 자리냐? 헌법재판소 소장 자리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혹시 여기 재판해 보신 분들은 아시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법정에 가보면 부장판사란 사람하고 배석판사란 사람이 구별이 되죠. 그 부장판사와 배석판사는 법률상으로는 똑같이 한 표의 법관이니까 3인의 법관이라고 그러지만 경력상으로 보면은 재판장과 배석의 사이는 10년의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결론을 재판장이 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헌법재판소도. 헌법재판 소장은 대법관 경력 이상의 사람이 옵니다. 지금까지 다 그렇게 했어요. 대법관보다 높은 사람이 오는 거예요. 일반 대법관보다. 반면에 헌법재판소의 8명의 다른 일반 재판관들은 고등부장 서열에서 갑니다. 그래서 나이 차이가 10년 이상 나는 거예요. 경력이. 이거는 마치 헌법재판소장은 9명이 운전하는 선박의 캡틴, 선장과 같은 거예요. 왜 중요하냐? 어떤 결정을 예를 들어서 할 때 반드시 재판장한테 먼저 의논합니다. 재판장님, 이거 판결 선고할까요? 그랬을 때 재판장이 쭉 들어보고서 그거 이 점이 좀 아직 내가 볼 때 좀 부족한데 더 조사해보고 재판합시다. 그런 중요한 결정을 전부 재판장이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 탄핵 사건이라는 이 역사적으로 중대한 이런 사건에서 그 재판장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 재판장 자리가 임명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정미라는 사람이 재판장도 아닌 사람이 사실 그 재판관들 8분 중에요. 이정미 판사만 54살인가 그래요. 60이 안 됐어요. 나머지 분들은 전부 60이 다 넘은 분들입니다. 그러면 이정미 재판장이 나이가 제일 어린 사람이에요. 경력이 제일 얕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재판장이 돼가지고 그 사람의 퇴임한 날짜에 맞춰서 판결을 선고해야 된다는 이런 억지를 부리는 이런 재판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하에서 있을 수 있는 재판이겠습니까? 참으로 통탄할 일이죠. 헌법재판소장을 그러면 왜 임명을 안 했느냐? 저는 모르죠.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난 그분에게 몇 번이나 제가 공개적으로 글로 요청했어요. 황교안 대행 뭐 하시오? 빨리 헌법재판소장 임명하세요. 박근혜 대통령을 살리냐 못 살리냐는 건 황교안 대행이 지명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장에 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건은. 황교안 대행은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줄 만한 아주 강직하고 법을 그대로 집행할 수 있는 정치적인 그런데 휘말리지 않는 그야말로 참 믿을 수 있는 법관을 그 자리에 재판소장으로 임명했으면은 이 사건은 이렇게 안 된 거예요. 이 사건은 도저히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없었던 거예요. 저는 모릅니다. 황교안 대행이 왜 임명을 안 했는지. 12월 9일날 황교안 권한대행이 돼가지고 3월 10일날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1월, 2월, 3월 90일 동안 이 양반은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정미가 재판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제일 어린 사람이 재판장이 되니 그 사람이 무슨 주도권이 있었겠어요. 주도권은 딴 사람이 가졌던 거예요. 그건 누군지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이 재판은 처음부터 원천무효예요. 판결이.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왜 8대 0이 나왔냐? 원천무효이기 때문에 8대 0이 나온 거예요. 이게 만일에 반대 의견을 누가 쓴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라도. 그러면 사람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뭐 7명이 뭐 7명 단 한 사람이라도 아 이거 8인 재판에 이거 아닌데 이거 뭐 증거 조사도 안 했는데 이렇게 이유를 반대 이유를 쓰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7사람이 거기에 대한 반박을 써야 되잖아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제 생각에는 눈에 보진 않았지만 와, 우리 다 죽이려고 그러냐? 이렇게 되니까 반대 의견이 못 나온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소박하게 해석합니다. 인간들이니까 그런가 보다. 더 나쁘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제가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나쁜 해석은 안 하려고 그래요. 다만 분명히 잘못된 재판이고 원천무효의 재판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반드시 그 누가 언제 왜 어떻게 해서 이런 정말 사법사에 있을 수 없는 판결이 나왔나 하는 것은 후세가 밝혀준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